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훈련 셋을 학습을 시킬 때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그 정답이 있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느냐, 정답이 없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상과 벌칙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지도학습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도학습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머신러닝은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분류와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두 가지 문제로 다룰 수가 있고요. 지도학습은.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를 분류할 때나 숫자를 예측할 때 저희가 사용해 본 알고리즘은 둘 다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분류와 회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까지. 어제까지는 분류 문제만 다뤘었고요. K개의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 가까이 있는 녀석들이 어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그거를 다수결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5개의 이웃이 있었는데 5개의 이웃들 중에서 3개는 A라고 얘기를 해주고 2개는 B라고 얘기를 해주면 다수결에 의해서 A라고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KNN을 이용한 클래스 분류입니다. KNN을 이용한 회귀는 만약에 K값이 5개다 그러면 5개의 이웃들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리상으로 nearest, 가장 가까이에 있는 neighbor, 이웃들을 찾아서요. 그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타겟 값들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타겟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예측을 해야겠다. 그러면 무게가 타겟이 되는 거고요. 5개의 가장 가까운 샘플들, 훈련셋에 있겠죠. 훈련셋에 그 샘플들의 5개의 무게를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평균을 내게 되면 무게의 평균을 예측을 하는 거죠. 무게의 평균을 가지고서 그 평균 값으로 그 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회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NN을 이용해서 분류와 회귀를 했었고요. 분류를 할 때는 얼마나 잘 분류를 하느냐라고 하는 분류에 대한 평가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예측할 때는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 얼마나 숫자를 비슷하게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중간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네. 그래서 회귀 문제에서의 평가 지표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KNN에서 또 K 값이 변화가 될 때 어떤 식으로 그 점수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R제곱 스코어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측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심시간 직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냐면 KNN과 같은 그런 사례 기반 학습에서는 다수결로 클래스를 예측하고 평균으로 숫자 값을 예측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특별한 모델링,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없어서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장점은 있었지만 이상치, 아웃라이어들에 대한 예측 값은 매우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찍어봤었죠. 만약에 이런 물고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실제 값은 1500g인데 가까이에 있는 녀석들은 몇 개냐면 이쪽에 있는 3개, 그리고 이쪽에 있는 3개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1033g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500g 정도, 470g이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500g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오차가 굉장히 큰 거죠. 이상치들에 대해서는 예측값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례 기반 학습의 단점입니다. KNN의 대표적인 단점이고요.
지도학습 방법론 중에서 모델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델 기반 학습은 수학적인 모델을 추론해서 수학적인 공식을 추론해서 수학적인 공식으로 수학적인 모델로 어떤 값을 예측하는, 클래스를 분류할 때도 수학적인 모델로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이 더 큰 쪽으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회귀 문제에서도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서 숫자 값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모델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데, 모델 기반 학습을 이용하면 KNN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의 경우 이상치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KNN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이상치들에 대해서 더 잘 맞아떨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선형회귀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선형회귀가, 이번 시간에는 선형회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폴트문 잠깐만 볼게요. 인폴트문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리니어 모델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귀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폴트는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 선형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로 리니어, 회귀가 리그레션입니다. 리그레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네, 일단 수학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얘가 동작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건지. 근데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KNN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 줄여가지고 린 레그라고 변수 이름 만들게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자, 이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는데, 네,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는데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뭐 feed, intercept, normalize, copy, 뭐 jobs, positive 등등등이 있는데 다 디폴트 값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디폴트 값들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먼저 생성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선형회귀라고 하는 모델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생성을 한 겁니다. 모델을 생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두 번째 단계는 훈련이죠. 훈련. fit. 맞습니다. fit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피팅을 시킵니다. 어디에 피팅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에 피팅을 시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테스트는 나눠놨죠. 나눠놓은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훈련, 트레인, 피처와 트레인 레이블을 이용해서 지도학습이죠. 그러니까 문제지와 정답,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팅,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도학습이 되는 거고요. 이게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특성과 레이블을 가지고서 모델을 지도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선형회귀에서는요,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위쪽에 그래프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래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형회귀는 이 훈련 세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선형회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X축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를 Y축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정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Y는 AX 더하기
FB라고 하는 1차 방정식 형태로 이루어진 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15라고 하는 값을 x 자리에 15를 주면 뭐가 결정이 된다? y가 뭐 예를 들어서 50g이라고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거 해볼까? 25g, 25cm. x가 25cm이면 y 무게는 200g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x가 주어지면 y를 계산할 수 있는 여기 a와 b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x 좌표에 곱해지는 숫자라고 해서 이거를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수학 시간에는 이거를 직선의 기울기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었을 거예요. 들어본 기억나시죠?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 더해주는 숫자를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난다고 해서 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y절편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y축인데 그 y축과 만나는 곳의 좌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x값이 0일 때 b의 값이 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b의 값이 y가 되는 거니까 x값이 y일 때 이 y축과 만나는 곳의 위치가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위치다. y축을 잘라주는 위치다라고 해서 절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 절편을 편향, 바이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향을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데 수학적으로 절편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편이 커지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절편이 작아지면 직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랍니다. 이렇게 직선이 밑으로 내려오거나 직선이 위로 올라가거나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더해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직선을 편향시킨다. 위나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해서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형회귀의 목적은 뭐냐면 선형회귀는 이 훈련 세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1차적으로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오차가 가장 적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볼까요? 자, 이런 직선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이런 직선을 찾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40cm짜리 물고기가 들어오면 얼마라고 예측하겠다? 1500g으로 예측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30g짜리 물고기가 들어오면 800g이라고 예측을 하겠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값들하고의 오차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얘네들의 실제 값인데 이만큼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만큼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오차가 되는 거랍니다. 만약에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y절편을 이런 식으로 찾아버리면 이만큼씩 오차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대략 이렇더라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20cm짜리 물고기가 들어오면 뭐 한 100g 정도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25cm짜리 물고기가 들어오면
200g 조금 넘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35g짜리 물고기가 들어오면 600g이라고 예측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40g짜리 물고기가 들어오면 790g 정도로 예측을 하겠다. 이런 직선인 거예요. 이런 직선인 건데 그러면 이런 직선에서 실제 값들과의 오차를 계산해 보면 오차의 크기가 여기는 오차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차가 조금 발생하는 상태고요. 이쪽은 오차가 좀 크기는 하죠. 이쪽은. 그죠? 얘네들은 오차가 큰데 또 얘네들은 오차가 또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아까 직선에 비해서 이 직선이 훈련 세트들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y절편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실제 훈련 세트들과의 오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선형회귀의 목적은 뭐냐면 선형회귀의 목적은 이 훈련 세트들과 직선의 방정식이 예측해주는 그 예측값들 사이에 무엇이 최소가 되도록 오차들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그게 선형회귀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선형회귀에서 선형회귀의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선형회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 셋으로 훈련 셋. 뭐 학습이나 훈련이나 같은 개념이죠. 네. 그 입장의 차이인 거잖아요. 훈련한다, 학습한다. 뭐 이게 훈련 셋으로 훈련시킨다라는 얘기는 학습시킨다라는 의미는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훈련셋과 예측 값들 사이의 오차가 적어지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직선 또는 곡선입니다.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선 또는 곡선의 방정식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방정식이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1차 방정식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예측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y. 이거는 예측값이라 그랬죠? y에다가 햇을 씌우는 건 모자를 씌우는 건 예측값이라 그랬죠? i번째 샘플의 예측값. i번째 샘플의 예측값을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w0 더하기 w1 그다음에 곱하기 이거 언더스코어고요. 그다음에 x 언더스코어 i. 여기가 times라고 써야 되겠군요. times. 네. 보시면 문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괄호 위쪽에다가 전부 다 모자를 씌워버리겠다. 그래서 보이는 거 보시면 여기 모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 모자가 들어가 있고 언더스코어를 써주고 i를 붙이면 그거는 미첨자가 돼요. 미첨자. 그러니까 이거는 0이라고 하는 게 여기 미첨자로 들어갔죠. 1이라고 하는 게 미첨자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미첨자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times라고 하는 건 이 곱하기 기호를 써주는 게 times. 그래서 문법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 이게 1차 방정식인 거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닌 거예요. 단지 어떻게 찾느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는. 그래서 오차가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무엇을 찾는다? 예측값을 찾는 건데 그 예측값이 훈련셋의 실제값이 있겠죠. 훈련셋의 실제값과 가능하면 오차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을 찾는 거다? W0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편, 그 다음 W1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W0를 절편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거를 죄송합니다. 인터셉트라고 부릅니다. Y축과 만나는 지점. 그리고 또 편향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부른다. 바이어스라고 하는 용어로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W1번은 뭐냐면 W1번은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개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코이피션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x에 곱해주는 값을 개수라고, 수학에서는 개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 곱해주는 값을 개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를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울기. 슬롭? 중요한 영어단어는 아닌 것 같고. 코에피션트냐, 인터셉트냐, 코에피션트냐, 바이어스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선형회귀의 목적은 무엇이다? MSE가 가장 작아지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가장 작아지는 무엇을 찾는 거다? 절편과 개수들을 찾는 것이다. W0와 W1, W0와 W1을 찾는 것이다. W0와 개수 W1. 제가 여기서 개수가 아니라 개수들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길이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이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변수가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하이트도 있고 위드스도 있고 그러면 개수들이 몇 개가 생길까요? 개수들이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즉 특성들의 개수에 따라서 이 코에피션트들의 개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변수가 하나면 앞에 곱해지는 기울기도 하나, 변수가 2개면 곱해지는 기울기도 2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개수들이라고 썼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W1이라고만 썼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이나 곡선의 방정식을 찾는 과정.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1차 방정식인데 W0와 W1을 찾는 과정. 절편과 기울기를 찾는 과정. 그러면 훈련 이후에 뭐가 계산이 됐을 거냐면 절편과 코에피션트 개수들이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죠? 네. 리니어 리그레션 점 해보세요. 점.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즉 특성들이나 혹은 메서드 이름들이 보이죠?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코에피션트. 또 뭐가 있죠? 중간쯤에 내려가면 인터셉트.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영어를 인터셉트, 코에피션트 이거를 굳이 제가 영어를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인터셉트. 자, 이게 뭐냐면 훈련이 끝났을 때 찾은 선형 회귀 모델에서 모델을 훈련시킨
시킨 후 찾은 직선의 y 절편. 여기 W0에 해당하는 거예요. W0.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점 개수 코이피션트 언더스코어가 뒤에 붙죠. 제가 어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어떤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이름인데 속성들의 이름인데 그 속성들의 이름이 언더스코어로 끝난다. 그럼 그런 녀석들은 뭐다? 훈련시킨 다음에 찾아낸 값들이다. 훈련시키기 전에는 없었던 값들인데 훈련시키고 나면 머신러닝 모델이 찾은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얘는 뭐냐면 선형회귀 모델을 훈련시킨 후 찾은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W1 이게 된 거예요. 자, 얘는 배열이죠. 인터셉트는 절편은 숫자 하나인데 개수는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배열이에요. 왜 배열일까요? 제가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개수들을 찾는 것이라고 했죠. 개수가 아니라 개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게 우리는 랭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랭스 말고 다이어고널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엇도 더해 주셔야 되는 거냐면 두 번째 개수 곱하기 다이어고널이라고 할까요? 다이어고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이어고널 앞에 곱해주는 개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코에피션트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W1과 W2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코에피션트가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무엇으로 만들어준다?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울기들의 배열인 거예요. 코에피션트들의 배열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찾은 직선의 방정식은 선형회귀가 끝난 다음에 선형회귀 모델을 훈련시킨 후 찾은 공식, 수학적 모델,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죠, 공식. 이게 뭐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y는 개수가 마이너스 709죠. 그냥 반올림하고 적당하게 쓸게요. 마이너스 709 더하기 39 곱하기 x라고 하는 방정식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times라고 쓸게요. times. 이런 방정식을 찾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정식을 찾은 거다. 이게 선형회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하겠다? 이 공식에다 넣어서 예측값을 마련하겠다. 예측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를 보면 여기 20g짜리 20cm짜리 그 물고기가 있었잖아요. 20cm가 여기가 x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y가 weight가 되는 거고요. 그죠? 20cm 넣어 볼까요? 여기다 20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709 더하기 30 암산 힘들잖아요. 20.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이거 계산하면 71. 그러니까 71g 20cm짜리 물고기는 20cm짜리 물고기는 71g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우리의 모델은 우리가 찾은 수학적 공식은
71g으로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20cm짜리 물고기를. 그럼 아까 우리 가상의 물고기 만들었던 게 50cm였나요? 그죠? 50cm. 자, 계산해 볼까요? 50cm짜리 물고기는 몇 g으로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1240g으로 예측하죠. 그러니까 오차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죠? 예. 1500g이 실제 값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근데 그래도 KNN보다는 어때요? 저거 KNN은 1033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얘보다는 오차가 이상치에 대해서, 그죠? 이상치에 대해서 오차가 적은 거예요. KNN에 비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해되세요? 선형일기의 목적은 뭐다? 실제값과 예측값. 이 공식에 의해서 찾은 거는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그 예측값이 어떻게 하면 실제값과 이렇게 계산된 값이 어떻게 하면 실제값과 가장 오차들이 적겠느냐. 그거를 1차 방정식으로 찾은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이것도 뭐 더 정확하게 쓰자면 뭐 i번째 샘플에 대해서 예측값은 예측값. 두 번째 샘플에 대한 예측값은 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측값이란 의미로 모자를 씌워야 되고 그렇기는 해요. 네. 근데 요렇게만 여기 모자만 씌우고 넘어갈게요. 모자 씌우는 거는 예측값이다라는 얘기죠. 네. 모자를 씌우는 건 예측값.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시각화하는 것들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훈련셋과 훈련셋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그 선형회기에서 찾은 선형회기 모델의 직선을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셋도 같이 그릴까요? 테스트 셋도 같이 그려볼게요. 훈련셋, 테스트 셋, 그 다음에 선형회기 모델 다 같이 한번 시각화를 해볼게요. 일단 훈련셋은 선점도로 그릴게요. 훈련셋은 어디 있냐면 X 트레인, 그 다음에 Y 트레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레이블만 있으면 되겠죠. 예, 알파 값 먼저 줄게요. 알파 값을 0.5로 주고요. 0.5로 주고 레이블을 트레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lt.show 일단은 얘가 찍히는지 먼저 보고요. 나머지는 그 이후 선점도는 스캐터죠. 스캐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캐터. 몇 가지 옵션들 하면 뭐 그리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 해주시면 범례가 보일 거고요. X 레이블은 길이죠. 랭스 센티미터. 그 다음에 Y 레이블은 무게죠. 웨이트. 단위는 그램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테스트 셋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스캐터 선점도로 테스트 셋 볼게요.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 여기는 레이블만 넣을까요? 레이블은 테스트. 여기 오타가 있어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 셋 점들이 이렇게 몇 개가 찍혀 있어요. 자, 이것도 알파를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알파를. 알파 0.5.
조금 더 보기가 좋은 것 같고, 자 이제 선형액의 모델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x 좌표로 사용할 점들을 주면 y 좌표들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x 좌표들과 그 y 좌표들을 점점 찍어가지고 쭉 연결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를 보면 x가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x가 0부터 시작하면 될 거고 y가 45까지인데 조금만 더 늘릴게요. 50까지. 50까지. 예,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훈련 셋, 그 다음에 얘는 테스트 셋.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직선 시각화. 직선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X좌표들을 numPy처럼 어레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A range. 어떻게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0부터 시작하고 50보다 작을 때까지 만드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촘촘히 점들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다.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든 곡선의 방정식이든 사용하시는 방법 다 똑같아요. 사실 직선의 방정식은 점 2개만 있으면 돼요. 점 2개만 딱 찍어놓고 그거를 쭉 하고 연결해 버리면 그게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많이 점들 X좌표들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곡선을 부드럽게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곡선을 부드럽게 그릴 때는 구간을 촘촘하게 잘라버린 다음에 걔네들을 점점 찍어주고 점과 점 사이를 직선으로만 연결하면 그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부드러운 우리 눈에는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든 곡선의 방정식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쓰려고 한 거예요. 그 방식을 쓰려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y는 우리 찾은 게 죄송합니다. 네. 위쪽에서 찾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W0는 절편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절편은 훈련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코에피션트가 이게 y절편. 직선의 y절편.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인터셉트. 근데 인터셉트는 배열이라고 그랬죠. 배열이니까 0번째 이렇게 하셔야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절편이 인터셉트입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절편이 인터셉트고요. 절편이 인터셉트고 개수가 코에피션트예요. 기울기가. 제가 틀리면 이렇게 지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얘가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 아까 위에서 우리가 찍어봤잖아요. 그죠? 인터셉트가 직선의 y절편,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가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더라도 얘가 뭐가 된다? 배열이 된다. 그래서 인터셉트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덱스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W1은 여기까지가 배열이니까 거기에서 0번째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y는 뭐예요? 그리려고 하는 y는 계산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W0 더하기 W1 곱하기 X. 그죠? 자 위쪽에 직선에 요거 그대로 쓴 거잖아요. y는 절편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X. 그대로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넘파이 배열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때에는 숫자 하나 넣고서 계산하는 그 공식 그대로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면 되냐면 x와 y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x와 y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는 플러스로 그리시면 돼요. 플러스로.
X축 좌표와 Y축 좌표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커를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빨간색으로 그려버릴까요? 레드. 그 다음에 요거는 직선으로 그려라. 이거예요. 마커 5라고 안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커는 없이. 색깔은 빨간색, 선의 스타일은 직선. 이렇게 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레이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레이블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x가 0일 때 마이너스 700 얼마까지 내려가 버렸죠. 이게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y축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50 여기 만나는 점 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1250. 아까 우리가 가상의 물고기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가상의 물고기가 사실은 1500이었었는데 오차가 요만큼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선형의 KNN보다는 적은 거죠. 자, 이 빨간색 직선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빨간색 직선이 의미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고기가 10g이다. 물고기가 10cm다. 크기가 10cm다. 그러면 무게를 얼마로 예측하겠다? 무게를 마이너스 260g 이렇게.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많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선형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직선으로만 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만 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무게로는 적당하지도 않은 음수 무게가 예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cm는 뭐 대략 한 10g 정도 되려나? 10g 정도로 예측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cm는 뭐 한 490g 정도로 예측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실제 값과의 오차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점들이 직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오차가 되는 거예요. 직선 위가 예측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 오차가 되는 거죠. 오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거를 구간을 좀 바꿔버리면은요, 구간을 뭐 예를 들어서 5부터 45까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 약간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본 거죠. 우리 데이터가 있는 부분 안에서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레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인지로 바꿔 가시면서 그 점들을 촘촘하게 나누고, 그래프 직선이나 곡선을 시각화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으로 찾은 y-값들, 그래서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된다. 이게 직선이나 곡선의 방정식을 시각화하시는 방식. 이게 그래프 시각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마 이런 방식은 제가 한번 그 넘파이를 할 때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방식 그대로 썼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보시면 요 근방의 점들은 오차가 거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근방의 점들은 오차가 있지만 적어요. 그죠? 여기도 오차가 거의 없고 여기에 있는 점들은 오차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고 좀 오차가 많은 점들은 이런 점들은 오차가 좀 많은 편이죠. 오차가.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훈련 셋에서의 R제곱 스코어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의 R제곱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 KNN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평가까지 해볼게요. 모델을 만들었고, 모델을 생성을 했고, 그죠? 모델을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선형외기가 무엇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모델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에서의 R 제곱 스코어. 트레인, 그냥 바로 출력 바로 해버릴게요. 리니어 리그레션에도요. 리니어 리그레션에도 무엇이 있냐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면 훈련시킨다 fit, 예측한다 predict, 그 다음에 점수를 계산한다 스코어. 이 세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분류든 회귀든 다 그렇습니다. 예측 먼저 해볼까요? 이거 하지 말고 훈련셋에서의 예측값을 먼저 찾아볼게요. 예측값. 트레인 프리딕트란 뜻이죠.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하시면 돼요. 예측을 하실 때는 예측값, 예측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되죠. xtrain이에요. xtrain. 자,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세요. 프린트를 해보시고 실제 값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실제 값들은 ytrain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85g짜리를 몇 g으로 예측했다? 55g으로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135g을 134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여기는 차이가 크네요. 78g을 20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뒤쪽으로 가보면 556g을 637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요. 1100g짜리는 929g으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오차가 몇 개가 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일단 좀 보더라도요. 이 선형외기는 음수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KNN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가 좀 생각이 돼요. KNN은요. 음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가지고 있는 자기 타겟 가지고 있는 값들을 평균을 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무게가 전부 양수들이고 그 양수들의 3개나 혹은 5개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해도 여전히 양의 값들, 양의 몸무게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추론으로 만들어낸 수학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공식에서 수학적으로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얼핏 봐도 좀 오차가 몇 개 부분에서는 오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돼요. 그죠? 자, 그럼 훈련셋에서의 알제곱 스코어예요. 아까 하려고 했었던 알제곱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출력만 바로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점 스코어 이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실제값하고 특성들하고요. 실제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스코어 함수가 실제값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거고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오차까지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xtrain, ytrain을 넘겨보시면 되고요. 0.93이 나왔어요. 0.93. 그러니까 1에 가까우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래 나쁜 거는 아니에요. 0.9 이상이니까 좋은 모델처럼 보이는데 KNN하고 비교해 보죠. KNN 여기 평가 지표가 있었고 KNN 평가 지표가 있었고 여기서 아마 훈련셋에서의 R제곱 스코어를 계산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훈련셋에서의 R제곱 스코어가 0.96. 그죠? 이거에 비교하면 아까는 0.93이었죠. 어때요?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적 모델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들만 찾은 KNN이 오히려 평균적으로 더 오차가 적은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테스트 셋은 0.99예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선형 얘기로 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테스트 셋은 예측값 보지 말고요. 그냥 바로 한번 알제곱 스코어 계산해 볼게요. 테스트 셋에서의 R 그리고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면 리니어 리그레션 점 스코어 X 테스트 Y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0.82 되게 안 좋죠. 테스트 셋은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신 게 얘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그죠? 이 노란색이 테스트 셋이잖아요. 그 테스트 셋과 여기 있는 테스트 셋과 예측값이 거의 마이너스 400이라고 예측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뭐 0g은 아닐 거고 뭐 1g이나 뭐 0. 몇 g 뭐 그런 걸 텐데 실제로 예측한 건 마이너스 400g 이렇게 예측해 버리니까 오차가 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오차가 그렇게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다른 것들은 오차가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오차를 보여주고 있어서 즉 선형외기 모델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는 음수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오차를 주게 되고 그 하나 때문에 오차들의 평균이 확 하고 커져버린 거예요. 오차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R제곱 스코어만 보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R제곱 스코어만 보면 K가 5인 KNN 모델보다도 사실은 더 안 좋은 모델인 거예요. 안 좋은 모델인데 그 이유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우리가 찾았다면 오차가 확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형 회귀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곡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하면 됩니다.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여기까지 선형회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형회귀에서 무엇을 찾는 게 목적인지 어떻게 찾는지는 일단은 제쳐두고요. 절편과 기울기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일단은 넘겨두고 선형회귀라고 하는 것은 절편과 기울기를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절편과 기울기는 수학적인 모델,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예측값은 그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예측값을 찾는 게 선형회귀다. 그런 정도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